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늘도 홍지혜 아트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별세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박서보 네. 화백 삶과 예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박서보라는 이름 석자 미술을 잘 몰라도 들어본 적 있으실 그럼요. 거예요. 네. 지난 10월 14일 향년 91세로 별세를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단색화라거나 아니면 뭐 RM 컬렉션 등으로 한국 작가들을 다루기는 했지만 작가의 삶을 다룬 적은 거의 없었더라고요. 한국 작가의 삶은. 앞으로도 한국 작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오늘은 박서보 작가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단색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엘리트 예술이라고 하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박서보 작가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 편견을 좀 깨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물론 90을 넘긴 연세기 때문에 그 안타깝다,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깝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네, 그 돌아가신 걸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덧붙이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럼요. 네. 근데 폐암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신 네, 거죠?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박서보 작가가 그 193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으로 91 그리고 11월에 이제 92이 되시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셨는데 올해 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폐암 3기 진단 사실을 알린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내 나이 92 당장 죽어도 장수했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작업에 전념하면서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것이다. 사는 것은 충분했는데 아직 그리고 싶은 것들이 더 남았다. 부탁하건대 안부 전화하지 마라. 그 시간에 나는 캔버스에 한 줄이라도 더 긋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 담담한 심정과 함께 하지만 예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열정이 있음을 비췄었어요. 그러니까 부탁하건대 안부 전화하지 마라. 네. 나는 예술 혼을 불태울 것이다. 네. 왜냐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안부 전화를 하겠어요. 한번 아니야, 하기 선생님 시작하면. 몸 괜찮으세요? 네. 뭐 식사는 뭐 어떻게 워낙 하세요? 대가이시다 보니까 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전화하지 말라는 그런 담담하면서도 역시 되게 대간 좀, 다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다르구나 드네요.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10월 17일에 이 박서보 선생님 사옥에 들르기로 했었어요. 그런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네. 그 화백님께서는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족들은 그게 이제 위독한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저와 뭐 이런저런 일정도 계획을 한 거겠죠. 네. 근데 공교롭게 그 약속 날이 발인일이 되어서 저도 그래요? 매우 슬픈 마음으로 애도를 했는데요. 네. 박화백님의 말처럼 92이면 장수했다는 소리를 들을 연배지만 사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가족들도 예상을 못해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술계 많은 이들이 가슴을 친 날이 되었죠. 워낙 뭐 한국 미술계에 큰 획을 그은 분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앞서 뭐 저희가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대가의 풍모를 갖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 제자라든가 특히 이제 대학 강단에 서시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앞서 단색화는 엘리트 예술이라는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단색화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가격 오랫동안.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네. 시절에 활동했던 분들이 대부분 1930년대생이 많으신데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 때 한국의 난리통을 피해서 그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등으로 유학을 다녀온 소위 말하는 부잣집 자제들의 그림이고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사회의 높은 계층일 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수들 그들만의 리그. 그 시절에 미술 네. 교육을 제대로 받을 분들이면 좀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요. 게다가 네. 심지어 이제 다 해외 유학하고 비행기 한번 타기 힘든 그 시절에 네. 라고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박서보 화백이요. 순수 한국파입니다. 그래요? 유학을 하지 않았어요.
오, 그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어요. 네. 박서부 작가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워낙 잘 그렸다고 하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 포스터 그리기를 하면 전국 1등상을 받기도 하고 당시 유명 화가인 이당 김은호 선생의 동양화를 또 기가 막히게 따라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때 많은 작가들이 유학을 간 이유가 한국에 미술대학이 없어서이기도 했는데요. 네. 해방 후에 1964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미술대학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대와 홍대예요. 아. 네, 근데 박서부 화백은 그 홍대 동양화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대학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가서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등록금을 모아서 이제 학교 등록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홍대가 서울대를 이기겠다고 정원을 다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이 좋은 학생만 뽑았대요. 네. 그러니까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동양화 전공생이 단 3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학교에 정작 동양화 선생이 없으니 너네 그냥 서양화 해라 라고 해서 엉겁결에 서양화 소속이 되었고 그때 홍대에서 만난 첫 선생님이 김환기였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김환기 화백이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또 만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 네. 또 대가 밑으로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요. 또 그 대가 아래에서 제자가 또 네. 이제 좋은 대가가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김한기 작가는요. 서울대와 홍대 교수를 둘 다 지낸 유일한 사람이었는데요. 네. 그 시절에는 이제 서울미대, 홍대미대 출신 유명한 작가들이 정말 많았죠. 어쨌든 그 시대는 유명했을 것 같아요. 요즘 미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몇 명 없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졸지에 서양화를 하게 된 박서부는요. 처음으로 유화물감으로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왜요? 조교부터 시작을 해서 김한기 작가도 이 그림 네가 그린 거 맞냐? 너 동양화로 들어오지 않았어? 예. 유화해본 적 있어? 이러면서 물어봐서 아, 네. 그 동양화였고 유화는 평생에 처음에 해봤다 이랬더니 이 녀석 천재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서부 화백은 추상화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을 잘 그린다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현실적인 거를 구상적으로 재현해내는 능력을 많이 말을 하는데 네.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실력이 정말 출중했다고 아니 합니다. 우리 피카소도 뭐 입체화가니까 그렇게 구상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지만 피카소 그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그리잖아요. 맞아요. 어린 시절 그렸던 거 네, 보면 맞아요. 정말 잘 그렸죠. 박서부 화백도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완전 제도권과 기득권 안에서 사랑받는 작가 같지만 여전히 사실은 반골 기질이 굉장히 세고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네. 56년도에 25세 박서부는요. 친구 3명과 함께 당시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국전이라는 미술 대회를 반대하는 반국전 선언을 합니다. 고작 25인데. 예, 네. 왜냐하면 당시 국전이요. 신예 작가의 등용문이었거든요. 소위. 예. 근데 그림 같지도 않은 것이 늘 대상을 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작가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그런 낡은 그림을 똑같이 그릴 의향이 없다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당시 유행과는 전혀 다른 추상 작품을 그려서 그 국전이 열리는 덕수궁의 돌담길 벽에서 벽전을 엽니다. 거의 스트릿 아트 정도의 저항 정신인 거죠. 아, 이게 젊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렇긴 그렇죠. 한데요. 25이었으니까. 근데 당시 국전이라고 하면 권위가 대단했잖아요. 그럼요. 저도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네. 뭐 국전 무슨 입상, 뭐 네, 국전 뭐 이거 꼭 맞아요. 다 타이틀처럼 달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국전에서 뭐 상 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야. 네.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서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평가가 안 좋으면 정말 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스템에 저항하는 거는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실제로 이 반국전 선언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에서 제외가 돼서 취직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 극장에서 간판쟁이를 모집한다 그래서 갔는데 간판이 또 다 너무 천편일률적이니까 예. 내가 한번 특별하게 그려보겠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똑같이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럼 나 안 할래요 하고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 풍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특유의 옛날 풍이 있죠. 누가 예.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다 다른 사람이 그렸지만 결과물은 다 비슷해 맞아요.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할 거면 난 안 할래 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박서부의 이런 반국전 선언의 행보는요. 한국 현대미술의 서막을 여는 전주곡이 되었는데요. 이후 서울대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도 벽전이 몇 차례 더 열리기도 하고 현대미술가 협회라는 것도 결성되는 등 일종의 폭발의 도화선을 만든 셈이죠. 서양파 화가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 계기를 제공한 네, 거네요. 맞아요. 변화를, 혁신을 네. 주도하는 사람들의.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좋은 기회가 없었지만 취직은 안 됐을지언정 프랑스에서 유네스코 세계 청년작가 파리 대회에 한국 대표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갈 돈이 어딨어요. 그래서 아시아재단이라는 곳을 찾아갔더니 고작 그 당시 이제 29살인 박서보에게 그 재단이 여기는 당신 같은 젊은 화가 도와주는 데가 아니라 대가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네.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박서보는 다시 우리나라의 대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바로 이 나라의 대가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배포를 보고 또 비행기표를 지원받았다고 하네요. 지원해줘요? 네,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약간 이 머리 좀 머리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어떤 않았을까요? 면에서는 그 뭐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가서 우리 뭐 거북선 만든 나라다 예. 이러면서 뭐 그 조선 해양 이제 그러니까 이쪽 통이 들여온 거랑 없어가지고 비슷한 느낌 안 될 것 같을 아닐까요? 때 이렇게 확 덤벼들고 도전하면 이게 또 되긴 되는. 아마 이 것 같아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이나 이런 데서 뭔가 이제 그 평범하지 않다 이런 아우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같으면 빨리 인터넷 검색해봐. 검색해가지고 실력 있는데 이렇게 할 텐데 요즘에는. 그 당시는 그거 모르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학교로 달려가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흥미로운 얘기네요. 그럼 파리를 가긴 가서 어땠습니까? 우선은 파리행 티켓은 지원받아서 갔지만 가면 생활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리를 가면은 뭐 루브르도 보고 좀 둘러보고 올 생각으로 생활비가 얼마나 드냐 했더니 한 달에 200불은 있어야 한다고 했대요. 네. 그럼 한 3달 있으려면 600불이 필요한데 전세 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목돈을 찾아서 환전을 했더니 손에 쥐어진 돈이 고작 40불이었대요. 그래도 갔습니다. 네. 40불을 들고 파리를 갔어요. 예. 근데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왜 왔냐는 거예요. 초청했다면서요. 왜냐하면 9개월 뒤로 미뤄졌는데 공문을 다 보냈는데 못 받았냐 이런 거예요. 9개월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3개월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 네. 어떡해요. 버텨야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은데. 예. 그래서 밥은 이제 도불 작가, 프랑스에서 이제 활동하는 한국 작가의 작업실에서 캔버스 짜는 걸 도와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예. 또 캔버스를 짜면 이렇게 나머지 짜투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버릴 거 이제 좀 가져오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작업에 쓸만한 뭐 헝겊이나 스타킹 같은 거를 찾아서 가져와서 캔버스 틀에다가 이제 그 찾은 재료들을 붙이면 천이 좀 작으니까 부족하면 실로 메꾸고 예. 스타킹 같은 재료를 감싸기도 하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박서보의 원형질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아마 지금 박서보 작가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종류의 저도 추상일 처음 수 있어요. 들어봤어요. 뭐가 예. 이제 막 화면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종류의 건데 예. 그걸로 이제 파리 대회에 참가를 하거든요. 그 작품으로. 예. 9개월 뒤에 열린 파리 대회에서도 1등과 상금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 지금 몸에 소름 돋았어요. 굉장하죠. 정말 천재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도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1등을 먹네요. 게다가 1등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파리에 더 남아 있었어요? 아니면 곧바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네. 왜냐면은 뭐 이렇게 한국에 가족들도 있고 네. 처자식도 있고 하니까도 있는데 하긴 1등 근데- 자랑해야죠. 근데 사실상 고생스럽게 탄 건데. 한국에 뭐 있더라도 이제 본인의 그 입신양명을 위해서 남은 사람도 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예술에는 정신과 기술이 둘 다 중요하지만 기술이 정신을 앞서갈 수는 없는데 프랑스에 머물면서 그들의 그림을 봤더니 정신은 없고 순 기술로만 테크닉으로만 장난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볼품없는 상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전쟁을 겪어내고 가난의 결핍을 경험하고 이겨낸 한국 작가들이 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대요. 한국 박서보 미술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작가의 화백에 적은 없네요. 적이요? 적 굉장히 경쟁자도 많죠. 없네요. 경쟁자가 없었던 거네요. 아니에요. 돌아와서는 홍대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예. 동시에 뭐 신진 작가도 발굴하는 현대미술제도 만들고 네. 심사 없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앙대팡당이라는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전시 체제를 창설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서부가 그린 세상이 기득권과 제도권으로부터의 독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득권으로부터. 그리고 또 홍대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나 저 교수한테 배울래요 하는 식으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하면 네. 다 박서부 교수에게 몰렸대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다른 교수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아, 그럼 기존에 네.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화백들이 네. 계속 견제를 했겠군요. 맞아요. 견제했어요. 젊은이들은 좋아하지만 후배들은 뭐 제자들은 좋아하지만 그보다 이제 위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사실은 사랑받기는 힘든 캐릭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면 그런 거 보니까 더 멋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박소보 작가 작품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뭔가 다른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리즈를 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묘법이 시작되기 이제 전까지의 일이었고 네. 묘법 시리즈가 시작된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작품들이 뭔가를 더 해내는 작업이라면 묘법은 비워내는 작업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네.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칠한 뒤에 그거를 연필이나 철필로 긁어서 물감을 벗겨내는, 덜어내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 묘법 탄생이 이 묘법 작업이 탄생하게 된 일화가 있는데요. 네. 박서부 화백이 한 26살쯤에 한 스님을 만나게 됐대요. 네. 그래서 내가 젊은 작가인데 어떻게 해야 위대한 작가가 되냐 하고 물었더니 집에다가 불상을 놓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 반복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니냐, 난 그런 거 싫다라고 했더니 그럼 바닷가에서 수천만 년 깎여서 매끈해진 잘 연마된 돌 하나를 주워다가 불상 대신 그 돌을 놓고 외워라. 그 외우는 것도 나무아미타불이 싫으면 박서보 이렇게 외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알았다,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아마 네가 계속 무언가를 외울 때 잡념이 계속 들 거다. 그래도 반복을 해라. 그게 바로 수양이고 수련이다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밌잖아요. 그래서 스님 당신은 그렇게 외치던 부처님을 만났냐 했더니 만났다고 대답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 스님이 거짓말을 하네 하면서 그래서 그 부처님은 어떻더라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난 지금도 만날 수 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어딘가 꽉 맞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서보 하면서 이제 일종의 자기 수련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화가가 나무아미타불이든 본인 이름이든 계속 외운다고 해서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묘법 시리즈의 탄생은요, 바로 3살 아들의 낙서를 보고 이제 무릎을 탁 칠 만한 깨달음을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해요. 아니 나무아미타불도 아니고 박서보 해도 아니고 3살짜리 아들한테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거면 돌 갖다 놓고 뭘 그렇게 오랫동안 박서보 얘기합니까? 아마 돌을 보고 박서보 했기 때문에 3살 아이의 그 낙서를 보고도 그걸 깨닫지 않았나 싶은데요. 거꾸로 보면. 네. 아까 그 질투하는 교수들이 정말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홍대 교수를 지내면서도 계속 개혁의 앞장을 서니까 다른 교수들의 시기 질투로 결국 사표를 내고 나오거든요. 훗날에 다시 이제 들어가기는 했는데 사표를 한 번 냈어요. 그 밀려나듯이. 너가 뭐라고? 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우리 불편하게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벌이도 없고 내가 쥐뿔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주장한 게 서양의 노예였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동양의 노자 장자를 읽기 시작했대요. 동양 철학을 공부해야겠다 해서. 네. 그러면서 결국 그림이라는 것이 수신의 도구이고 나를 비워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림은 흰 화면에 뭔가를 채우는 건데 나는 그림쟁이인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비워내지 하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3살짜리 아들이 한글 공부를 하면서 그 왜 어릴 때 이렇게 네모칸 있잖아요. 그 바둑판처럼 생긴 네. 거기 공책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받침이 있는 단어 한국 이런 글자를 쓴다고 한다면 예. 네모칸 안에 히읗, 아, 니은을 다 써야 되는데 예. 아기니까 잘 못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히읗 쓰고 나서 아는 옆으로 삐져나오고 니은은 아래로 삐져나오고 이렇게 잘못 쓴 거를 가지고 연필로 찍찍찍찍 그어서 이제 그거를 지워낸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비워내는 과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들의 한글 노트처럼 정방형으로 선을 그어서 칸을 만든 다음에 거기 위에 물감을 덮었다가 연필로 지그재그로 그어가면서 그 물감을 계속 비워내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는 것처럼 네. 무목적으로 행위를 반복하면서 수련을 하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묘법의 탄생이었어요. 그 청취자 박영애님도 네. 재미있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정말 재미있네요. 네. 생각보다 이제 지금은 너무 대가가 된 어른의 모습을 보면 너무 빛나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의 이런 저항 정신이나 또 이제 반짝이면서도 또 한편 뾰족한 이런 모습은 보기가 힘든데요. 다 포용해주는 이제 큰 어르신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술관에 있는 작품 볼 때 막 네. 작품이 뚫어져라 막 그 앞에서 막 열심히 자기 혼자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어. 아무 생각 없이 그렸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렸다라고 머리가 이야기를 막 아프단 했어요. 말이에요. 네. 작품 보고 나오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돼. 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안 두는 것도 하나의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 묘법의 그런 이제 무목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근데 묘법으로 그린 그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이후에는 계속 묘법이라는 시리즈가 있기는 한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거의 흰 톤에 연필로 그려낸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색채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은 골판지 느낌으로 맞아요, 오돌토돌 맞아요. 있는 그 작품일 예, 거예요. 예. 그 색채를 쓰기 시작한 것은 98년인데요. 동경회랑에서 칠순 축하 전람회를 하자고 한 게 계기가 됐는데 네. 마침 가을이라서 후쿠시마에 가서 골짜기를 보는데 태양 아래 그 빨간 단풍의 절경을 보면서 또 바람이 상랑이는 걸 보면서 자연이 이렇게 위대한데 내가 까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색채를 안 쓴 이유가 색채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보는 사람을 압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자연의 컬러를 보면서 자연의 컬러는 인간을 힐링시켜 주는구나. 압박하는 게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컬러를 녹여내기 위해서 단풍색, 벚꽃색, 진달래색 이런 식으로 그림에 녹여냅니다. 박서보 화백의 이 색채 묘법은요. 다 컬러의 이름이 이렇게 자연색이에요. 그중에서도 저는 공기색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공기색은 뭘까요? 약간 이제 그 회색 톤에 약간 예. 블루 톤도 좀 들어가면서 정말 딱 보면은 이게 공기색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구나.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또 컬러 묘법은 그만두고요. 최근에는 떨리는 손으로 과거 신문지를 구해서 그 위에 물감에 올린 뒤 긁어내는 새로운 작업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문이니까 세상의 욕망까지도 비워내려는 시도였나 싶은데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기 전에 타계하셔서 이제 좀 슬픈 마음이죠. 박서보 화백은 득도를 하셨네요. 네, 그렇죠.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배울 점이 많은 화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20대부터 2009년까지 80의 나이까지 한 번도 매일같이 14시간 이상 작업을 안 한 날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2009년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8시간으로 줄였다고 하는데요. 실력에다가 꾸준함까지 겸비한 그가 대가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죠. 그의 인터뷰에 의하면 나는 뭘 표현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생각 안 하려고 그리는 거다. 내 그림은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이 곧 삶의 태도다. 그림은 수행의 도구이고 그 찌꺼기가 그림이다. 찌꺼기라고 표현했지만 삶의 태도의 어떤 흔적이겠죠. 요란한 투사이면서 동시에 지치지 않는 수행자. 우리는 단색화라고 부르는 것이 박서보 작가에게는 자연으로의 회귀 운동이었다고 스스로 말을 했는데요. 자연으로 돌아가 영면에 든 박서보 화백.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서보 화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김서영의 영화로 읽는 정신분석입니다. 해리포터를 읽다 보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깨달음의 순간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평범한 해리포터가 마법학교에 가자 모두가 그를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은 해리포터를 알아봅니다. 모두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기적 같은 체험입니다. 그 기적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해리포터이지요. 마법학교는 해리포터처럼 평범해 보이는 아이의 마음속에 잠재된 엄청난 신화적 에너지를 끌어내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법학교가 있다면 누구나 자기 안의 신화 속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나를 알아보고 챙겨주고 가르쳐주려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신화적 장소가 바로 마법학교입니다. 마법학교는 자기 안의 신화를 발견하게 해주는 스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리포터는 아직 부족하고 서툴러 보이지만 마법학교의 선생님들은 그의 잠재력을 믿고 그의 실수를 눈감아주며 그에게 최고의 힘을 끌어내줍니다. 이렇듯 우리는 영화에 담긴 심리치유의 에너지를 발견함으로써 무의식의 잠재력을 의식의 실질적 힘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그림자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지하실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린 뒤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야 돌보는 것입니다. 마주치기 싫어 외면했던 내 안의 모든 트라우마들, 그것이 어느덧 괴물이 되어